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등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관련 법은 거부권에 이제 가로막혀서 무산이 됐었죠. 자,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 맞수는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당 의원이 되셨네요. 민주당 조계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야당이 되셨는데 국민의힘의 미디어 법률 지원단장 원영석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주제 만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국민 통합 이게 강조를 했고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조 의원님은 이제 정말 여당 의원이 되셨는데 네, 어떤 감회가 들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참 온갖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국 이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에 오르셨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 일반적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상의 공난의 상황, 제2의 IMF 위기다. 이런 인식 속에서 좀 국민을 조속히 통합하고 국난 극복에 나서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굳게 가지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취임식도 최대한 간소하게 좀 진행하고 또 여야 대표하고 그 당일날 바로 만나서 협치에 나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두의 대통령 투표를 누구에게 했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 대한민국의 국난을 극복하는 데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또 국난 극복의 성과 그 열매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을 좀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영석 변호사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뭐 지근거리에서 이제 도우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쉬움은 있겠지만 예. 새로 출범한 우리 대통령에게 바라고 싶은 점 또 덕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고 민주당의 후보도 아니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그런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셔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우리 그 보수 진영의 지지자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뭐 굉장히 얕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적어도 인사만큼은 그동안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그 뭐 줄도 백도 없는 사람이 인사 하나 잘해가지고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고, 그것이 우리한테도 보수 진영한테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우리 자신들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영석 변호사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절대 우리 당이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라서 뭐 편하다, 이재명이 상대라서 좋다, 이런 게 보수 진영에 팽배해 있거든요. 그동안에도 그랬었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기보다는 저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덕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좀 인상적인 장면은 지금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3명의 장관급 인사들과 이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김밥, 도시락 뭐 한 줄 기사는 이렇게 났더라고요. 네. 무려 4시간 동안 이제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현안에 대해서 그 각 부처의 공무위원들이 생각하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따져보고 대화하고 또 방안을 제시해 달라. 아마 그 우리 공무위원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인사차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남 갖고 좀 기존의 국무위원들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진지하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각 부처가 안고 있는 현안과 고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달라.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의견을 묻고 이게 아마 이제 국무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요. 예, 또 그와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을 중심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좀 국정 철학과 의지 이것들이 또 그 자리에서도 반영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수위가 없이 바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출되자마자 그 임기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아마 뭐 본인이 임명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국무회의가 안 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충분한 이런 그 현실 인식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무위원으로서 하시는 역할 그런 것들을 뭐 충실하게 수행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뭐 다른 어떤 뭐 정치적인 수나 이런 게 개입될 건 아니고 여기에서 뭐 아주 해야 될 거 하고 또 뭐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는 통상의 그런 국무회의를 진행하면서 국정의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수를 엿볼 수 있는데 첫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이종석 국정원장. 되게 좀 그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사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김민석 총리와 이종석 국정원장이 제일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한 사람 그리고 뭐 친명계라고 분류돼 있지도 않은 분이긴 하잖아요. 그 전에 그런 사람이라도 열심히 일했으면 그 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 농공행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능력 본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과거에 이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의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징역형도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지금 과거에 이제 그 미국 비자가 거절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을 만약에 총리로 앉히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시그널이 나갈까? 예를 들어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후보자가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친미 인사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과 굉장히 좀 어떤 친밀한 관계, 한미 동맹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총리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후보자로 내정하고 뭐 지금 현재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전화를 하네 안 하네 뭐 언제 하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그것이 과거에 그 한 당의 대표로 한 당의 후보자였을 때는 이런 농공행상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결국 그 미국과의 동맹이나 이런 관점에 볼 때는 과연 김민석 총리를 농공행상적인 그런 자리로 삼을 만한 게 총리적인가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종석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대표적인 그런 친묵 반미 성향의 인사고 그리고 과거에 통일부 장관 할 때는 괜찮아요. 통일부는 뭐 북한하고 잘해보겠다 이런 업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국정원은 북한하고 싸우는 자리인데 북한하고 싸우는 자리에 이런 그 이종석이라는 이런 분을 내정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자리에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현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정원을 북한과 싸우는 자리라는 그런 인식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국정원이 여러 대외적인 정보 수집이나 그 대외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우리가 실용 외교를 펼치는데 핵심에 서달라. 그리고 이제 이종석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햇백 정책을 통해서 대북 관계에서 그 좀 성과를 발휘한 측면이 있고 또 지금의 그 관계에서 남북미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남북미의 해법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좀 생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총리 내정자의 경우에는 농공 행상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사실상 제2의 IMF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다. 이것을 좀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는 균형 감각과 그 치밀한 좀 추진력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한 그리고 그 내란을 겪으면서 그것을 풀어 나갈 때 그 김민석 총리 내정자가 그래도 그 고비마다 정확한 좀 길을 만들어가는데 함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높이 삼가갖고 그래서 위기 극복의 적임자로서 지금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소통 이런 측면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고 또 미국과의 관계 이런 측면은 아마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담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당내 소통과 또 효율적인 업무 추진 능력 그리고 전략적으로 상당히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장점들을 좀 본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이 이제 충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 시절에 문영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해서 이제 논란이 컸었는데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한덕수 전 대행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할 거면 임명까지 하든지 안 할 거면 그 아예 지명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한 반쯤 간 거예요. 반쯤 가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임명까지 안 했으니 이거를 뭐 그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가만히 둘 수는 없죠, 솔직히.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지명까지 가고 대통령 후보에 나선다라는 게 제가 정무적인 수로는 그때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가담한 게 있는데 뭐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이거를 가담한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그대로 두는 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명 철회를 하는 거는 뭐 지명 철회를 하는데 다음 헌법재판관이 정말 공정하고 헌법 정신에 투철하고 그런 분이 지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권한 없는 자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좀 이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날부터 약간 이제 그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갔는데 뭐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기도 없었고 그래서 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뭐 마치 무덤 같다. 이거는 이제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인수인계에 좀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논란은 어떻게 봤어요? 그냥 뭐 전형적인 사무적인 절차적인 논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반 사정상 뭐 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뭐 솔직히 국민의힘이 어려운 선거라는 거는 뭐 좀 많이
어느 정도 보이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정말 분전을 했고 다만 객관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선거라고 생각이 들면 각 그 제 세력들이 미리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움직이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뭐 어찌 보면 인수라는 것도 그렇죠. 빠져나가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를 준비를 하는 와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뭐 연필이 없다, 프린터기가 없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이재명 정부가 조금 좀 과도한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역대 그렇게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먼지 풀풀 나는 책상만 남겨둔 채로 아무도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이건 정치적인 도의에 좀 벗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비서관들이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업무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먼지부터 닦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세상에 그 비서실 임명을 하는데 도장도 없고 그래서 인주조차도 없는 이 황당한 상황을 겪으니까 예, 물론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하셨겠지만은 무덤 같더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인수인계 과정입니다. 이거 뭐 학급 반장 인수인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그 정말 정부의 인수인계 과정을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조치였죠.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인수하고 나서 캐비넷에서 문건이 많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문건으로 엄청난 적폐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거를 다시 그 캐비넷에 뭐라도 하나 남겨두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야 이 정당은 이제 내부 전열 정비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차기 이 당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될 터인데 후보로는 지금 정청래 의원하고 현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계현 의원님, 예. 누가 더 셉니까?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견해는 그 두 분이 잘 조율해서 지금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좀 당의 그 당 대표 선임 절차도 최대한 간소하게 좀 진행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그 두 분이 좀 한번 조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두 분이 네. 이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그 네. 추대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이제 단일 후보가 되면은 뭐 추대는 아니더라도 선거를 거치더라도 절차는 밟는데 예, 훨씬 좀 기간이나 시간을 단축하고 좀 일사불란한 체제를 구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청래 의원은 물러날 생각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예, 오늘 또 이제 호남에 방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 대선 때도 저는 호남에 많이 머물렀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이제 정청래 골목골목 의원이. 선거운동 그 그렇죠.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호남에서 엄청 많이 다니셨어. 그 네. 볼만한 선거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두 분 다 장점이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치열하게 경합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원영서 변호사가 볼 때는 두 분이 이제 야당 입장에서 그 대표가 됐을 때 그 관계가 잘 굴러갈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누가 세냐고 안 물어보십니까? 저한테도 한번 야당이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는 왠지 정청래 의원이 더 세 보여요. 세 보여요. 예, 정청래 의원은 그러니까 겉으로 세 보이는 거하고 실제 내실하고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일단은 그 박찬대 이분은 지금 뭐 원내대표로 부상하기 전에 누군지 몰랐어요.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사람들이 이름을 알아요. 심지어 뭐 보수 진영에서도 이름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지도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선거를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더
세고 유리해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쇼잉을 좀 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 정치 스타일이 예. 그거를 본인의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약간 이 야당을 상대로 꿀밤을 놓는다고 할까 그런 것들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서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별로 좀 좋지 않고 불편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 야당의 두 분의 생각이 되게 리더십 복잡한 것 스타일이, 같아요. 예, 스타일이 틀린데 예. 오히려 이제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내란 국면을 예. 전체적으로 그 돌파하는 데는 또 이제 역할이 더 큰 역할을 했죠. 당을 이끌면서 원내를 이끌면서 큰 역할을 하셨고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청래 의원은 이제 그 신속하게 빠른 결단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상대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두려운 면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두 분이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은 팽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당내 인지도는 이미 두 분 다 이미 절정에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초상치 분위기가 되는 이제 국민의힘이 더 사실 관심사예요. 이제 전당대회를 빨리 열자는 게 이제 한동훈 계보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도 41% 득표를 놓고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 또 지지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변수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당대회를 하기는 해야죠.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들어올 지도부가 결국에는 그 내년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는 게 당연히 민주정당의 그런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 하냐의 문제가 있는데 빨리 하자 아니면 늦게 하자. 근데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늦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늦어지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책임 공방의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 책임 공방의 시즌이 어느 정도 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좀 이 책임이 정리되고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당원들이 이제 미래로 가자 이 생각에 도달하는 시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전당대회를 하면 되고 전당대회 시점이 그래서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쟁점은 이건 것 같아요. 한동훈 쪽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빨리 하자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당 대표로 출마시켜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결국 한동훈 대표의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과 한동훈 대표만은 안 되는데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만 안 되는데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 사람들이 주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동훈 대표를 좀 저지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물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미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어떤 그 후보자 출마나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을 하게 되면 한동훈 대 거기 상대에 맞서는 어느 한 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김문수 전 후보 어떻게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본인은 생각 없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 41% 득표를 나름대로는 어려운 선거에서 성과를 냈다. 이걸 좀 강조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또 대왕 훌라후프 돌리면서 건강을 과시하면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분명히 그 당의 당권 지분을 차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최다 계파인 이제 친윤계하고 김문수 이제 측하고 어떻게 이제 그 같이 합해질 수 있는가 이건 좀 의문보가 찍힙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계와는 워낙에 지금 이번 대선 기간에도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하는 건지 자기 당권 도전을 위한 그걸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감정의 골은 패일 대로 패여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당권을 두고 앞으로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 즉 당내 내용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문수 이제 후보는
정말 당 대표에 관심이 없습니까? 이게 쓰레기통에 뒹구는 거라면서 아주 완강하게 부인을 하던데요. 예, 뭐 지금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본인의 어떤 워딩으로 봐도 팩트고요. 예. 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대표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대부분의 그런 당의 주류들이 그거를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그 경선 과정이나 한덕수 후보 단일화 문제나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누굴 내세워야 된다는 거냐라는 문제가 봉착이 되면 그분들도 그 냉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분들이 당 밖에 있는 무소속인 한덕수 총리까지 끌어들여서 후보로 세워보려고 했던 분인데 아니 그 자기가 될 수만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옹립을 하려고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반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앞으로 뭐 적어도 최소 일주일 열흘 이상은 많은 길게는 한 달까지 이런 이야기들로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한동훈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뭐 결론으로 다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일치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집이 이제 관악산 근처잖아요. 예, 예. 거기 그 산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대왕 훌라후프를 그 보통 사람은 들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거 예, 들고 예. 뭐 돌리고 턱걸이도 5개씩 하고.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누가 올렸습니까? 일단은 누군가 예. 찍었다라는 게 큰 그 네. 김재원 비서실장이 올렸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수행하시는 분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눴는데 전파를 했는데 예. 그 김재원 의원께서 또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대왕 훌라후프 돌렸다는 게 곧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왕 훌라후프를 돌리긴 돌렸는데 굳이 영상을 또 이렇게 영상이 좀 돌고 그 영상을 김재원 전 의원이 올렸다는 거는 그거는 김재원 의원의 생각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모든 건 연출이 돼 있는 거고 상징적인 예.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고, 예. 예, 그 분명하게 뭐 본인이 직접 당 대표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함께했던 진영에서 네. 당 관련해서 명확한 지분을 획득하는 것. 이번 어차피 지방선거가 있고 거기서 정확히 진출을 못하면은 또 도태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당권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네. 수단 표현 중에 하나가 이번에 대왕 홀라후프로 표현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 백지 상태에서 그려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전격 사퇴를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거취 표명을 안 했거든요. 그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번에 이제 그 한덕수 단일화 끝나고 나서 그 김문수 후보가 진짜 본 후보가 됐을 때 예. 거취가 그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예. 하지만 그 김문수 후보가 다 뭐 많은 의원들이 또 한덕수 후보를 또 밀었던 사정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통합하고 포용하자는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유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가 졌고 이제는 냉정한 책임의 시간이거든요.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심지어 한덕수 후보나 이런 분들보다 이 선거의 패배 책임의 가장 큰 사람들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내가 볼 때는 뭐 하여튼 비방송용 용어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한 걸 안 했으면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팽팽하게 싸울 수 있었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나 그 한동훈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할 그 어떤 명분을 제공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비대위원들도 사퇴를 했는데 비대위원들도 과거에 이제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임명을 사실상 했던 분들이라서 사퇴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만약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아니 전당대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도장을 들고 예. 뭐 업무를 진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했지만 어쨌든 남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자기가 도장 찍어야 될 업무 프로세싱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나도 비판이 싫어라고 해서 뭐 도장 다 내버려 두고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당의 업무 유지를 위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남겨뒀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셔야 되고,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책임이 뭔지는 이 두 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 영원히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받는 거, 그게 본인의 책임입니다. 영원히 이 비판을 수용하고 납작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이 친윤에서는 완전히 발을 빼야 될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저는 친윤이라는 그룹 자체가 어떤 굉장히 지위계통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당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자리나 일이나 이런 게 생기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그 윤석열 정부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느슨한 연맹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어떤 수장이 있고 지위계통이 있고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리더십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해처모여를 다시 하는 그런 저는 개파라고 생각합니다. 저 의원님은 이제 네. 여당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야당이 또 튼튼하게 서야 또 이제 국정 동반자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가요? 어쨌든 위기 수습은 네.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내란 세력과 지금 연관이 돼 있는 인물들도 많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번에 이제 정리가 되는 결별하고 그와 명확하게 결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국민적인 그 아직까지 의혹의 시선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은 확실하게 불식시켜야 된다.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을 노골적으로 옹호한 정치 세력까지 다 품고 가겠다. 예, 그건 오히려 국민의힘이 스스로 파산의 길을 가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권성동은 사퇴하면서도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동반 사퇴를 요구했는데 예, 그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 아까 원영수 단장님 얘기했다시피 당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일정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결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조건 한 계파의 그 비대위원장에 지금 한동훈계 이렇게 자림해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분란만 더 키워진다. 예, 그래서 과감하게 조기에 그 지도부 전체 일신과 수습 이런 걸 좀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의 정치력을 나중에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당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였잖아요. 이거를 당론을 취소하는 거 짤막하게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일단은 중지를 모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총이나 이런 데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의원들의 의견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당론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론을 변경하는 거고.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궁금해서. 제 생각이 저는 그 탄핵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다. 예. 그러니까 당론 변경하면 안 된다. 자, 마지막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국회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원영섭 변호사, 이제 어찌 보면 또 언론 보도 중에서는 이 이제 대대적인 사실상의 사정 국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 그 세계의 특검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 발언하는 거 보면. 예. 자,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듯이 그렇게 적폐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검찰 조직 동원해 가지고 경찰 조직 동원해 가지고 하면 그러면 그 사실 그 굉장한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이게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된 것도 저는 그렇게 쌓인 그 켜켜이 쌓인 원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특검법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뭐 그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특검이 이 세 개의 그 지금 수사를 하는데 뭐 관련 사건 인지까지 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이거는 적폐 수사 시즌 2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적폐 수사 시즌 2에 다 이제 뭐 홍수 그 썰려 나가듯이 저는 썰려 나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최상병 문제는 뭐 최상 문제고 뭐 김건희 문제 김건희 문제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 이슈만을 생각을 한다. 그거는 저는 뭐 맞지 않는 생각이고 이것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아니 왜 이 적폐 수사를 하냐 정치 보복을 하냐 했을 때 그게 내가 한 거냐 특검이 한 거지. 이걸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니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특검을 통과시킨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아니 정부가 책임지고 그러면 뭐 검찰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검으로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찰 검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과거의 적폐 수사에 일어났던 그 일 이상으로 그런 어떤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정치 보복성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보니까 이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네. 추천하면 이제 대통령이 예.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예, 특검에 대해서 적폐 수사로 생각하는데 그 지난번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특검은 이제 사실상 그 박영수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 보복성 수사였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을 다시 그 오히려 국힘에서 영입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세웠지 않습니까?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말로 내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이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건 기존의 역사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제 그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후과를 얼마나 오랫동안 감당해 왔습니까?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계속 기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사리사욕의 도구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이고요. 그 내란 세력이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적 증거 인멸 시도가 도처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좀 특검을 통해서야만이 이 내란의 그 근본적인 청산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선거운동 기간에 내란 종식이 오히려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 길이지 이게 반하는 길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거 수차 강조하셨습니다. 예, 이건 당연히 그 해야 될 길인데 계속해서 기존의 그 한덕수 대행 체제나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특검을 방해하고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오히려 그때 했으면은 더 빠르게 내란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뒤늦게나마 이제 특검이 돼서
내란에 대한 완전한 정식, 그리고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도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당론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그 고위 이 공직자일수록 범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눈높이 맞춰서 수사를 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런 폐단을 이번에는 이제 극복하고 제대로 있는 그대로의 범죄의 실체가 있으면 가려내야 됩니다. 더 이상의 국정농단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농단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선례를 좋지 못한 선례를 없애기 위해서 특검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의 경우에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의 명예, 긍지와 자부심 이것들에 대해서 국가의 군인 상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것마저 진상을 덮으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군의 그 사기와 충성심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억울하게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도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특히 국군 장병의 소중한 충성과 그 봉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거부권에 의해서 또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거부권에 의해서 좌절이 되어 왔었죠. 어제 그 최혜병 특검이 가결되는 순간에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날 방청석에 약 100여만 가까운 우리 해병대 전우들이 경례를 했다고요? 예, 정말 경례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비상겸 하기 전에도 이미 이제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은 계속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 당시도 그게 그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당 사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관련 사건을 거의 뭐 아무런 제한 없이 인지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 거부권으로 이게 취소가 됐고 새로 올리면 그러면 그게 좀 수정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더 이게 그 독소 조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쟁적인 특검법으로 보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수정되었다고 보진 않고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제2의 적폐수사 시즌2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맞추는 그러니까 이제 향후 4년 동안 매년 이제 4명씩 16명을 늘리는 거죠. 이게 법사위 소위를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화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국가 백년대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신중하게 가자.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일단은 좀 반대 의견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헌정을 퇴행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왕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왕의 권력을 의회가 제한하는 건데 그러면서 유럽만 하더라도 선출된 의회 권력과 비선출된 왕의 권력이 서로 긴장을 관계를 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없는 나라니까 그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그 연방 대법원이에요.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수가 9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종의 그 법적 안정성을 요구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나서는 그런 그 또 다른 권력체로서 그런 사법 권력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들여왔지만 실제로 왕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그 미국의 그런 강한 사법부 시스템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헌법 제정 이후로 계속 이 70년간 유지되어 왔던 기조고 그래서 뭐 혹자는 뭐 고시라고 하면
뭐 다른 고시보다 행정고시를 사법고시를 더 높게 치렀던 것도 그런 그 전통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사법부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30명인데 왜? 그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법 작용 중에 하나는 전원합의체 작용이에요. 그런데 그 전원합의체가 30명에서 전원합의체를 해야 되면 이거는 뭐 그 사공이 많아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뭐 땅굴로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법부의 전원합의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는 그거는 사법부를 약화시키는 거고 30명으로 증대시키는 거는 과거에 뭐 이렇게 사법부 약화시킬 때 쓰는 독재 정권이 썼던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대법원의 그 과중한 업무 하중 부담 이것에 대해서 증언의 필요성은 오히려 사법부 내에서 오랫동안 제기가 되었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이슈에 대해서 뭐 단기간에 뭐 30명으로 증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4명씩 증언하겠다.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냥 이번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다른 야당이 합세해서 통과하면은 안 입고 온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조희대 대법관은 그냥 그 자체가 안 입고 온 거고 자신들이 요구할 때는 필요성을 얘기했으면서도 이제 그럴듯한 공론화 장애를 표현하고 이 공론화의 장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원벤치 룰이죠. 그 소위 전원 합의체 근행도 그 내에서 조정해서 앞으로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30명 다 모이지 않고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시간이 지금 1년에 4명씩이고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그 좀 각 그 기관들이 새 정부가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자꾸 흔들려 그러지 말고 그걸 좀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맥락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실 그 국회에서 여야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포함한 여야가 바로 이렇게 취임식에 만나는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새 정부의 출범을 다 같이 응원하고 협치하고 이런 자리를 맞는 것은 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떨어졌을 때 지난번 대선에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협치였고 그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좀 통 크고 대범하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고하는 그런 좀 자세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짤막하게. 우리나라보다 사건도 훨씬 많고 소송의 천국이면서 인구도 많고 뭐 모든 게 더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는 그 미국에서도 연방 대법원은 9명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는 그 이제 사실상 그 지방 정부가 연방 대법관 비슷한 대법관까지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있는 거죠. 오히려 신급이.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두 분께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영석 단장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그다음에 우리 조기현 의원님께는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 바라는 점 이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영석 단장님부터. 제가 항상 시사 프로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인사 능력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서 그렇게 무시하거나 얕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국민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YS도 인사가 만사라 그랬습니다. 그 인사를 지금 잘해왔던 거를 단순히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놓고 진영의 한계를 넘어서서 잘 해내신다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큰 기틀을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은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그냥 뭐 저는 대법관 정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 정원 하지 말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조 의원님, 야당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요? 예,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 IMF에 준한 위기 상황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한 정당과 정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나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국민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야당에서도 협치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법원이나 여타 행정 헌법기관들도 이 국난 극복에 함께 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이 각기 자기 생각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정파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그리고 국가를 생각하면서 위기 극복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